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열고 130분간 국정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에 나섰지만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수습할 차기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추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변화와 혁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공고 출신 검사장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광주 서구 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례 오찬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영수회담이 변수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다를 수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5월 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던 여야 원내대표. 21대 남은 회기 일정과 법안 처리를 논의하려 했지만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 행겸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낫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대신 정례 오찬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로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5월 국회가 열리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5월 국회를 열지 않는 건 국회법을 어기는 거라며 여당의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제대로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5월 국회는 강대강 대치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에선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선인 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의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0일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8일 만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지와 당과 정치를 잘 알고 대표로서 신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비대위원장을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대표님은 5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또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고 공정하게 또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토론회에선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념적인 동지의식이 약합니다. 어떤 이익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익 집단의 DNA가 흐른다. 이 DNA 빨리 혁파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총선 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당의 독자성을 상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고 실력을 갖출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 탓만 하다 보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요원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낙선한 후보들도 다양한 당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신환 전 후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포용적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영 전 후보는 당대표 선거룰에 대해 일반 시민 여론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차담 형식으로 이뤄진 오늘 회담은 약 2시간 10분간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정리를 촉구하면서 그동안 거론됐던 의제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여러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료개혁 등에 대한 총론적인 인식은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수회담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안부를 묻는 악수와 함께 회담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측에서 각각 3명씩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손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고 나선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4 용지 10장에 빼곡히 할 말을 적어간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를 6차례 언급하면서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첫 제안으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지역 화폐 형식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해병 특검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당부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2가지 의혹을 정리하고 넘어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문제까지 약 20분간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민주당의 제안이 쏟아져 나온 상황.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양측은 2시간 10분간 회담을 가졌는데 민주당이 제시한 많은 부분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의료개혁이 시급하고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과 어떤 형식이든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생 해결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하고 향후 필요할 경우 야당 제안에 대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를 우선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회담 이후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을 한 데 의의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월요일 이슈픽 순서입니다. 윤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영수회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오늘 영수회담 예정됐던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 내부 접견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시간은 기본 1시간으로 하기로 했지만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요. 실제 오늘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1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자로 자리했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수석 대변인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이 예정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없이 이재명 대표만 모두 발언을 한 뒤 바로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선 일단 야당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제스처였고 민주당은 사전에 의제가 조율되지 못했지만 할 얘기는 다 하고 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핵심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기조 전환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인데요. 가장 먼저 민생회복 지원금 수용을 부탁하며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R&D 예산 복원도 함께 추경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주요 과제인 의료개혁과 연금개혁도 언급했는데요. 의료개혁에도 함께 해법을 마련하자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은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과 삼권 분립 국가라는 걸 강조하면서 국회를 존중해달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각종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의 적극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할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 대표는 이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면 좋겠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의 정세와 안보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성과가 있었는지 양측이 이제 평가하는 이번 회담의 결과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회담 정례화 여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고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는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여야가 협의하에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말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며 아쉽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전했지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의에 이른 바는 없고 하지만 물꼬를 트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야당은 좀 많이 아쉽다.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당 내부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윤곽이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세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매듭 지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신임 비대위원장에 국민의힘 황우여 상임 고문을 지명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수락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 상임 고문은 5선의 국회의원으로 지난 2021년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 때 선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난한 인사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쇄신에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비대위 자체가 결국 무난하게 가는 것인데 총선 민심을 받들고 쇄신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변화를 시키자는 의견으로 모아진 분위기라서 다른 의견은 없었다며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내 일부 지적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비대위원장 자리를 두고 당의 중진들이 좀
고사하는 분위기였죠. 그렇습니다. 이번 비대위원장 임기가 짧습니다. 이 2달 안팎인데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라 책임은 많은데 권한은 적은 임시 대표직입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두고 친윤과 비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사들 간 이견이 큰 만큼 이를 조율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요. 비대위원장에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이 더 지체되는 듯 싶었지만 곧 있을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 원내대표가 인선을 마무리 지은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차기 원내대표로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유력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철규 의원은 당선인들과 현역 의원들을 만나는 등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앞서 이 비윤 성향으로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꼽혔던 4선의 김도읍 의원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른바 나경원, 이철규, 나이 연대설이 불거지면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인사들 사이에선 친윤 핵심 인사가 지도부 전면에 나서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반면 친윤계 내에서는 현재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5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재의결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법안이 폐기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수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여당 의원 중 이번 21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의원들이 50여 명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21대 국회 현직 의원은 296명인데 모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20표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논리로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 여야 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 과정부터 좀 순탄치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야당 주도로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도 다음 달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들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제2양국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방송 3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시도하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주재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는데요.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국회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열린 영수회담 결과가 이번 임시국회 일정과 이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와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제까지 나흘 동안 토론을 생중계하며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구 대책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에 투입된 예산 380조 원.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0.65명.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회 사무처와 지상파 3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심화된 경쟁과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심화된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낮은 임금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해법은 개헌. 인구 대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 어젠다 1호가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헌법 개정이라는 걸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믿질 않으니까.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래서 그 원칙 조항으로 국가는 국민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가족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에 저출생 대책을 명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시민참여단과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각각 76.4%와 82.7%가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개헌이 최고의 정치 개혁이라고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 다음 달 출범할 22대 국회 인구 대책 명시를 위해 개헌이라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사들을 향해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전공의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수차례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의사들이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한 윤덕일 주일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2주 전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주일 대사를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이 다음 달 19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지난주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허은하 수석대변인과 이기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성균 화성시 의원과 천강정 전 정책위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 위원장 등 총 5명이 출마했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는 경선 1위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주앙 로렌스 앙골라 대통령과 회동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건설과 조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의회 교류 확대와 앙골라 내 태양광 사업 등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4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당 패싱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제1야당 대표 만남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첫 영수회담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배제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의제 선정부터 배석까지 여당이 관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선 여당 존재감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카운터파트인 여당이 배제되는 모습에 대해서 김영우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수회담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철저하게 배제된다면 국민의힘의 레임덕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거라면서 경고를 한 겁니다. 또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집권 여당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습니다. 한편 당 내에선 여당 패싱 지적에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여당이 오늘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당까지 넣어서 여야정의 어떤 고위급 회담이 정명화 이런 식으로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회담이기 때문에요. 그 대통령실이 앞장서고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란 기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전열 재정비 등 수습을 위한 구원 투수로 5선의 황우여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죠. 위기의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발판 삼아 총선 패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 달 남은 21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총선을 치르다 보니 산적해 있는 법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 법안 발의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처리된 건 9,400여 건으로 처리율은 36.6%에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9%였었죠. 21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셈인데요. 계류 중인 법안은 현재 16,000여 건으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통과가 안 된다면 무더기로 폐기되는 운명에 놓인 겁니다.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여야는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시즌2라면서 이견 없는 민생 법안에 한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의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의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기정사실화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의 소집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있었던 영수회담이 여야 합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전략적 양분한 후보 인사 올립니다. 양분한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분은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당선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당선인께서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2월 27일 저희 이 방송에 그때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그날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인데
그날 찬성이 139, 예. 반대가 138. 예. 만약에 찬성표가 10표가 더 나왔으면 가결.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 이제 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셨는데 상당히 충격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오늘 이제 당선인 자격으로 나오셨는데요. 그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 이재명 대표는 체포 동의안 이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나왔는데 오늘은 우리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영수회담을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때 상황을 듣고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겨요. 만약 그 당시 체포동의 가결돼서 이게 구속이 돼버렸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그때 그 방송에 출연하셨던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래서 구속이 돼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저도 당선인으로서 여기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파장에 의해서. 그런데 다행히도 영장이 그때 부결이 됐고 또 2차 영장에서도 법원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그때 단일 대우로 갈 것인가 굉장히 염려스러웠잖아요. 이탈표가 많아서. 근데 단일 대우로 총선까지 승리하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게 김건희 특검법 은 추진해야 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는데 제가 강조한 대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특검법을 추진했는데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제 이번 5월 2일하고 28일 임시 마지막 회기 때 이 김건희 특검법이 안 되면은 이제 22일 때 해야죠. 그때는 저도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한 표를 행사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하도록 했고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소위 쪼개기 영장 청구할 것인가. 그 당시 언론에서 매우 이게 한 이슈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이 자리에 앉아서 쪼개기 영장 청구는 국민의 심대한 기본권 침해다. 제가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고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후배들에게. 그래서 우리 검찰 후배들이 아무리 정치적 사건을 하도 그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국회에서 막아주지 않고 2차 검찰은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해버렸고 국회는 그걸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뭐 충격적인 그런 이제 뭐 표결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마무리까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그 당선인께서 당선되신 지역구가 바로 광주 서구 을입니다. 제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회 방송에서도 이 지역구 상당히 좀 많이 분석을 했고 또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 총선 전부터 현역 3명 그러니까 뭐 김경만, 강은미, 양양자 등 정말 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이름이 거론이 됐었고요. 또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는 과정도 정말로 쉽지가 않았어서 뭐 광주 전남 최대 험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고 또 제 기억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또 조국 대표 출마설까지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던 그런 지역구단 말이죠. 근데 공천부터 당선까지 정말 많은 과정들 거치셨는데 가장 어느 부분에서 힘드셨는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서구 을에 겁없이 간 거예요. 민주당의 양양자 당시 지역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고 지역위원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모를 했어요. 그게 인이다 내려갔는데 서구 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5명 했습니다. 경선에서 본선까지 전현직 의원 5명이 경선 본선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다른 당까지 합쳐서 다른 당까지 5명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 유권자들이 매우 진보성이 강해요. 또 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보당을 당선시킨 사례도 있고 재선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이라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정치 지형이에요. 그것도 힘들어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난 힘듦을 겪었어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정권에서 저를 잡아가려고 수없이 시도를 아마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을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 몸과 마음이 다 이제 피폐화돼 버렸고 제가 30년 법적으로 살아온 삶이 인격 살인을 당해본 거죠. 그거 아주 엄청 힘들었어요. 8월까지 그걸 당했어요. 이게 좀 조용해지고 끝날 무렵이 되니까 일부 언론에서 제가 정상적으로 변론한 몇 개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게 맛이 분치해 있는 것처럼 계속 호도합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본선이 되니까 제가 20년 전에 서울에다 집을 한 채 샀어요. 네. 20년 전에. 20년 전. 20년 전입니다. 20년 샀다가 이 집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차관급은 1인 2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처분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매기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도 다 냈어요. 증여세도 증여세도 냈어요.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막 언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언론이 얼마나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본선까지서 저희 경쟁 후보들은 이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을 SNS에 매우 퍼날리기를 한 거죠. 퍼날리고 현수막을 걸어서 저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거죠. 정말로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본선에 와서는 모 당의 후보는 저를 악마하는 캐리커처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연합뉴에서 나왔을 겁니다. 캐리커처. 제가 이 머리에다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들은 악마를 만들어가지고 노골성에 송출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우리 동네에 아주 나쁜 사람이 나타났대. 검사래 하면은 제 그림이 쫙 튀어나옵니다. 제가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많은 회의를 했어요. 이번은 무시하고 하자. 무시하고 하자. 또 일부 의견은 안 된다. 공개 법적 조치를 하자 해서 제가 경선 과정은 같은 당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참았어요. 근데 본선에서는 특히 악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고발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이건 비반 목적 허위사실 공표하기 위해서 이제 노골성에서 이것을 더 이상 송치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고 선거 과정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가 이렇게 험난한가. 그리고 왜 정치인들은 나의 잘한 점을 부각시켜서 어떤 페어플레이, 긍정적 정치를 하지 않고 왜 상대편의 약점이나 약점이고 그런 부정적이고 네거티브를 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가 굉장히 회의가 됐어요. 또 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호별 방문한 적이 없어요. 호별 방문 안 해도 호별 방문했다라고 보도자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아주 매서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시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하신 건데 이제 입문하시기 전부터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힘든 그 여정을 거쳐 오셨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1년을 10년처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이력이 자수성가의 이력입니다. 이제 사자성어로 말씀을 드리면 공고 출신이신데 대학을 나오셨고 또 검사장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셨고 검사를 이제 28년 동안 재직을 하셨고 지존파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으로 이제 불렸었죠.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그 비대위원장과 같이 한 팀이 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인연이 있으셨고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도 이제 굵직한 사건을 많이 다루셨는데 검사 재직 시절에 어느 사건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제가 이런 굵직한 사건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감사의 얘기입니다. 좋은 경험했는데 어느 사건 하나 중요한 사건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강원랜드 수사단 사건입니다. 강원랜드. 제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방향이 바꿔지는 사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좀 시간이 소요돼서 약간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불법 채용 비리 수사를 합니다. 2번에 걸쳐 수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시민과 언론이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유력 정치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이 다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도 역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그대로 끝날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모 언론에 나와서 그 당시 있었던 과정을 폭로를 합니다. 2가지를 폭로하죠. 첫째, 나는 유력 정치인을 소환해서 수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검찰 주의부가 못하겠다. 2번째, 나는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검찰 인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지망하게 됐는데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내가 다른 지로 가게 됐다. 이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충격적이었죠.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다. 저 검사가 거짓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저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단장이 됐어요. 네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수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검사 말이 확인해야 될까? 이 검사 말의 진위를 확인하려면은 검찰의 수뇌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조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수사를 안 하면은 언론과 여론부터 나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쪽으로 가도 희생양, 저쪽으로 가도 희생양. 네. 나는 이 판에 완전 희생양이 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럴 때는 원칙을 따르고 진실을 따라야 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진실대로 수사를 하자. 네. 그래서 성의 없는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핵심 부서를 제가 압수수색하고 유력 정치인의 집과 사무실 압수하고 검찰의 고위직을 전부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제가 내놨어요. 정치인은 구속, 검찰의 고위 간부들 또 기소. 총장이 이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총장 비판을 보도자를 냅니다. 네. 총장 당시 잘못했다. 국민과 언론 앞에 수사단장이 정권을 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하냐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보수 언론과 우리 검찰 조직원들이 저를 집단 따돌림을 한 거죠. 항명 검사장을 9시에 딱 뜹니다. 항명 박정우 대령이 아니라 제가 2018년 항명 검사장으로 타이틀이 뜹니다. 네. 계속해서 양분한 항명 검사장이라고 언론과 우리 조직에서 제가 집단 문면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너무 무서웠어요. 검찰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평생 살아온 검찰인데 검찰이 검사가 검찰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장이 사심 없이 진실을 받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법치주의인가? 내가 회의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무서워했어 검찰이.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제는 내가 검찰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굉장히 아픔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또 저를 징계를 하자고 그 당시 검찰 고검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양반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저는 이제 모든 걸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아픔이 많았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팠는데 제가 관계상 의미를 딱 두 개를 두고 있어요. 네. 첫째는 지금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인데 제 식구 감싸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네. 두 번째는 검찰 수뇌부들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수사 지휘라는 명분 안에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행위가 죄가 될 수가 있다. 수사받을 수 있다. 이걸 시사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느낍니다. 굉장히 그 긴 스토리가 아주 그냥 뭐 그 진하게 있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단장. 네. 우리 그 당선인님한테는 검사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알겠습니다. 네, 당선인의 그 이력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순서였는데 아주 이색적인 이력도 있습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검사 시절에 그 색소폰 연주 CD도 내시고 합창단 단장까지 맡으셨고 아주 수준급 실력을 뽐내셨던데 혹시 오늘 그 색소폰 가지고 오셨나요? 못 가졌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가 또 들어봐야 하니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아주 버스킹하는 현장의 영상인 것 같은데요. 저게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12일 우리 지역구에 있는 풍화머스라는 지역구에 스테이지에서 지역구에서 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이요.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야, 아니 저 색소폰의 소리를 내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앞에서 또 경청하셨겠죠? 한 4,500명이 모였습니다. 4,500명이나. 풍화머스 스테이지에 이렇게 가득 채우기 처음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버스킹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면은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제 재능을 선물하고 싶어요.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요. 얼마 동안 그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불렀어요. 10여 년이요? 네, 10년 넘게 불렀어요. 10년 불면은 저렇게 멋지게 근데 이것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네. 집중력 현장 문제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예, 10년에서 할 동안에 안 부른 해도 있었어요. 네, 집중력 한 해도 있었고. 네. 이때 반응이 좀 뜨거웠는지 궁금한데 아주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저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이번 예, 선거에 좀 예. 네, 도움을 받았다. 검사라는 이미지가 딱딱한 이미지를 그렇죠.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퍼스킹을 했고 이 음악을 선사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검사가 음악을 하네. 반전 매력이 네, 좀 반전. 다가왔을 것 우리 동네 아저씨 같네. 그 뒤로도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게 무슨 놀이교실하면 저한테 오라고 합니다. 제가 당선되고 와서 연주해줬어요. 당선되고서 또 아니, 그 법조인 특히 이제 검사 분들이 예. 음악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아마 이 좀 엄혹한 현실을 그래서 좀 벗어나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힐링의 시간을 음악으로 예. 가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또 오늘 그 질문이 많아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의 유력한 후보로 또 하마평에 오르시기도 했는데요. 이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법률 지원 단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정치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를 때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자리를 갖췄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평상시에 만들고 싶은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질과 양에 있어서 제가 그분에 버금갈 수는 없죠. 그러나 저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분을 도와서 그런 사회상,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 후 이제 법률 단장을 맡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오늘 그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취임 이제 2년이 다 되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제 1시간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차담 형식의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실체적인 이야기들이 결과물들이 좀 나올까 기대도 했습니다만 그거에는 이제 미치는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회담 내내 좀 답답했고 좀 아쉬웠다 이런 흉내를 좀 드러내셨어요. 영수회담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제가 영수회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다 인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드물 겁니다.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같이 근무했고, 근데 언론에 다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무슨 말을 했고,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저는 첫 번 아쉬움부터가 영수회담 하게 된 배경부터가 아쉬워요. 영수회담이 총선에 국민의 패배해서 이제 압도적 민주당의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 전국이 총선 전이라고 이어지게 됐고, 그런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영수회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하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총선 전에 이런 상황이 만들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회담 내용과 결과가 있어서 공동 합의문이 없습니다. 또 영수회담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결과물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점이 아쉽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할 말을 다 했고 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이번에 영수회담에 대해서 응해주면은 영수회담 결과를 이행을 하면은 국정 운영도 잘 될 것이고 본인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진 찍은 걸 만족한다면은 매우 불안한 현상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는 거죠. 소통의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질문 한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길지 제가 않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할게요. 그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총괄하면서 이재명의 호위무사 이렇게 불리셨는데 여당의 공격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했죠. 여당은 이재명 방탄소대가 짜여졌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그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법리와 증거부상 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것은 죄 없는 이재명을 수사로부터 방어한 것은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을 방어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방어를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방금 말한 것처럼 죄 없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은 당과 민주를 지키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떳떳하고 정당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의혹 대응을 위해서 출발한 정치검찰특별대책당 여기서도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옹호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건 이거는 사법 방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주장해서 사법 방해를 주장하는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술 파티를 했다고 하고 또 그 해당된 날짜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출장이 인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법방해라고 일축할 게 아닙니다. 감찰을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명명박박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법방해로 말할 일이 아니라 이걸 밝힐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혀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도 할 수가 있고 특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이걸 잘 밝혀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또 검찰이라는 게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사법방해라고 비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밝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공고에서 사법고시 합격, 검사장, 그 민주당 법률 위원장 해서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뒤늦게 국회에 정치인으로서 입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의 포부가 또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 포부와 또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이재명의 호위 무사에서 광주 서구의 호위 무사로 거듭나겠다. 지역구를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좀 마무리로 들어볼까요? 저는 정치에 큰 의정할 때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크게는 저는 민생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입법 활동하겠다. 의정하겠다. 두 번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제가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감수하겠다. 정권 창출 밑거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구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민생 행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을 내가 해소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구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와 인접, 남구, 빛가람 혁신도의 나주가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제가 가칭 밀리언시티라고 공약을 했는데 밀리언시티의 기반을 구축해서 생활 단지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여가, 교육, 관광,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들겠다고 또 하나는 제가 공약했던 게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 거치겠다.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 이것은 우리 지역민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공정을 선물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1호 입법안으로 하고 싶은 게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입법을 하고 싶어요. 불공정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첫째는 우리 수사기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 규칙이 의무 규정이 아닌데 이걸 의무 규정하겠다. 지키지 않을 때는 뭔가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죽었습니다. 자기 피해 사실 공표됨으로써. 그래서 이런 피해 사실이 예고되지 않고 공표되는 것을 좀 금지할 수 있는 법을 타이트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은 언론과 여론부터 유죄 심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 발부를 좀 제한하는 법을 좀 만들고 싶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부만 다 현실화해도 4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아무튼 활동 저희가 또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민생
또 여러 가지 또 정의 또 정권 재창출 계획까지 아무튼 많은 그 포부를 갖고 계신데요.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광주 서구 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